너 같은 천한 것은 우리 집 문턱도 넘지 마라. 비가 쏟아지는 밤 시어머니는 맨발의 며느리를 대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남편은 창문 너머로 지켜보면서 커튼을 내렸습니다. 신발도 돈도 없이 길거리로 버려졌습니다. 7년이 흘러 경매로 넘어간 그 집에 새 주인이 도착한 날 검은 세단에서 내린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시어머니는 숨이 멎었습니다. 설마 네가 집주인이야? 그녀는 대답 대신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른 새벽 평창동 저택대문 앞에 법원 집행관 2명과 검은 점퍼를 입은 용역 직원 수십 명이 줄지어 섰습니다. 집행관이 확성기를 들어올려 강제 집행 개시를 알리자 그 소리가 담벼락을 넘어 골목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대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이 결국 넘어가나 보네. 글쎄 그 잘난 강신이가 경매까지 당했다더라. 세상 천지 무서운 줄 모르더니 꼴 좋네. 거실 소파에서 양주병을 껴안은 채 잠들어 있던 강진욱이 요란한 문 두드림 소리에 몸을 뒤척이다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진욱이 충혈된 눈을 비비며 일어서기도 전에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실크 잠옷 차림의 박금자가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개가 짖는 소리야. 누가 감히 이 시간에 남의 집 대문을 부수고 행패야 행패가. 박금자가 현관까지 달려가 집행관의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꺼지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흙발로 들어와.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집이 어떤 집인데 감히 발을 들여. 집행관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른 강제 집행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협조? 내 사전엔 그딴 말 없어. 우리 가문이 3대째 뼈 빠지게 지킨 집이야. 이 더러운 손 안 치워? 당장 썩 나가라고. 박금자가 두 팔을 벌려 현관을 막아서며 버텼습니다. 진욱이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하나씩 눌러가며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아, 형님. 나 진욱인데 지금 집에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형님? 형님. 전화 너머에서 끊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진욱이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나 좀 살려줘요. 지금 당장.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진욱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집행관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경매 낙찰자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대문 너머로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차로 쏠렸습니다. 운전석 옆문이 열리고 세련된 검은 하이힐이 먼저 흙바닥을 밟았습니다. 긴 코트를 걸친 여자가 차에서 내려 당당한 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박금자가 삿대질을 하려다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들어올린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너, 설마 너 서윤이냐? 네가 왜 여기 있어? 박금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한마디도 잊지 못했습니다. 진욱이 휴대폰을 쥔 채 굳어버린 얼굴로 그 여자를 바라보다가 신음처럼 내뱉었습니다. 서윤아. 한서윤, 정말 너야? 7년 전 불륜녀라는 이름표를 달고 빗속에서 맨발로 쫓겨났던 한서윤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어 코트 주머니에 넣고 집행관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낙찰 확인서랑 소유권 넘겨받은 서류예요.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쇳덩이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박금자가 갑자기 앞으로 뛰쳐나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네가 어디서 남의 돈을 훔쳐와서 우리 집을 사. 이건 사기야.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건 무효야. 서윤의 수행원 2명이 앞으로 나서서 박금자의 양팔을 잡아 뒤로 물렸습니다. 서윤이 박금자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천한 거? 7년 전에도 어머니 입에서 그 소리가 제일 먼저 나왔죠. 이 대문 앞에서 장대비 쏟아지는데 저를 맨발로 쫓아내시면서 너 같은 천한 년은 우리 집 문턱 근처에도 오지 마라. 기억 안 나세요? 난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는데. 박금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욱이 허둥지둥 서윤 앞으로 달려와 2 팔을 벌렸습니다. 서윤아,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그래도 우리 한때 죽고 못 살던 부부였잖아. 나랑 따로 얘기 좀 하자. 응? 서윤이 진욱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진욱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부, 당신이 내 가슴에 대못 박고 이혼 서류 던질 때 뭐라 그랬어? 너만 없으면 내 인생이 살 것 같다며. 그래서 나 죽은 듯이 사라졌잖아. 당신 소원대로 나 없이 잘 살지 그랬어? 서윤이 인부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안에 있는 짐들 몽땅 밖으로 드러내세요.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인부들이 일제히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박금자가 애지중지하던 도자기 꽃병이 마당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장식장이 계단을 굴러내려오며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아이고, 내 보물. 안 돼. 내 물건이야. 손대지 마. 이 도둑놈들아. 박금자가 깨진 도자기 조각을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진욱은 마당 한 구석에 주저앉아 2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윤은 그 소란을 등지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디지털 도어락 앞에 서서 새로운 비밀번호를 차례로 눌렀습니다. 띠링, 띠리링. 번호가 바뀌었음을 알리는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박금자가 그 소리를 듣고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으며 대성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리석 복도 위로 하이힐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며 서윤의 등이 어둑한 복도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집행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갈 곳을 잃은 전 시댁 식구들은 서윤의 기묘한 제안을 받아들여 저택 지하 창고방에 몸을 눕히게 되었습니다. 곰팡내가 배어든 좁은 방에는 낡은 매트리스 2장과 담요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서윤은 매일 아침 일부러 지하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또각또각 울리는 하이힐 소리가 천장을 타고 내려올 때마다 박금자의 눈꺼풀이 실룩거렸습니다. 저 지독한 년, 저것도 일부러 저러는 거야. 내 발소리 듣고 기 좀 죽어보라고 저렇게 딱딱거리며 다니는 거라고. 박금자가 이를 악물며 천장을 노려봤지만 서윤의 발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느긋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 아침 진욱이 어디서 빌렸는지 꽃다발을 하나 사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봤지만 경고음만 울렸습니다. 진욱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서윤아, 나야, 진욱이. 제발 문 좀 열어봐. 우리 오해 좀 풀자. 응? 할 말이 태산 같단 말이야. 대답 대신 현관 옆문이 열리며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나왔습니다. 진욱이 한 발짝 물러서며 꽃다발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거 서윤이한테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예쁜 꽃 보면 마음이 좀 풀릴 거야. 제발 부탁 좀 합시다. 경호원이 진욱의 팔을 짐짝 잡듯 잡아 돌리더니 바깥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진욱이 비틀거리다 길바닥에 엎어졌고 꽃다발이 아스팔트 위에서 꽃잎을 흩뿌렸습니다. 그 시각 서윤은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진욱의 사업체에 투자했던 인물들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한 줄 한 줄 이름을 짚어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내가 심어놓은 장기판 말들이지. 이제 손가락만 튕기면 당신은 끝이야. 서윤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한편 지하 창고방에서는 진욱의 현재 부인 채린이 남몰래 옷가방 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명품 시계 3개를 꺼내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채린이 숨을 죽이며 지하 계단을 올라가 차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고 문을 열자마자 어둠 속에서 서윤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날씨도 안 좋은데 그 무거운 걸 들고 어디 가려고? 채린이 비명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아니, 그냥 속이 답답해서 바람 좀 쐬러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서윤이 한 걸음 다가서며 채린의 볼록한 코트 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바람 쐬러 가는데 시계를 3개씩이나 챙겨? 주머니 터지겠네. 그거 팔아서 도망이라도 치게? 채린의 다리에서 힘이 순식간에 빠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도 피해자예요. 7년 전 그 불륜 사진, 그거 다 시어머니가 시킨 짓이라니까요. 그거 안 하면 저 길바닥에 나앉게 한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시어머니 등살에 죽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서윤이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둥이만 놀리지 말고 제대로 풀어봐. 누가 언제 어떻게 짰는지 한자도 빼놓지 말고. 채린이 코를 훌쩍이며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명준이한테 돈다발을 싸들고 가서 언니 남편인 척 사진 찍게 한 거예요. 저는 그 사진 몰래 진욱 씨 핸드폰에 집어넣기만 했고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시어머니 각본이었어요. 서윤이 녹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잘했어. 거래 하나 더 하자. 진욱이가 당신 몰래 빼돌린 비자금 통장, 그거 어디 있는지 알아와. 채린이 고개를 들어 서윤의 차가운 눈을 올려다봤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해. 진욱 씨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데. 선택은 네가 해. 하기 싫으면 방금 녹음한 거 들고 경찰서 갈 거니까. 감옥에서 콩밥 먹을지 내 밑에서 쥐 죽은 듯 살지 결정하라고. 채린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채린이 지하 창고방으로 돌아와 진욱이 잠든 사이 그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쪽 지퍼를 열고 서류를 한 장씩 꺼내는 순간 진욱의 손이 채린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야. 그냥 내 립스틱 찾는 거야. 오해하지 마. 립스틱을 왜 내 가방에서 찾아? 당신 설마 땀만 품은 거 아니지? 진욱이 채린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으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채린이 서류를 다시 잡으려 달려들었고 두 사람이 엉켜 좁은 방 안에서 개싸움을 벌였습니다. 이거 나 놓으라고. 이 쫌생이 같은 인간아. 어디서 남편 가방을 뒤져. 당신 죽고 싶어? 박금자가 소란의 잠을 깨고 달려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망신이야. 그만들 못해. 동네 사람 다 알겠다. 채린이 거칠게 박금자를 밀쳐냈고 박금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쾅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머리야, 내 머리. 박금자가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윤은 거실 대형 모니터 앞에 앉아 지하 CCTV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세 사람이 엉켜 울고 소리치는 꼴을 보며 서윤은 찻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서윤이 지하로 내려가 박금자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그만 누워 계시고 올라오세요. 아침상 차리셔야죠. 박금자가 멍이 든 눈으로 서윤을 올려다봤습니다. 뭐라고? 내가 왜 아침을 차려? 7년 전에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매일 새벽 5시면 정찬 12가지 차려서 대령하라고. 이제 그 대접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셔야죠? 박금자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 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네, 내가 어떻게 해. 평생 남이 해주는 밥만 먹고 산 사람인데. 싫으시면 짐 싸서 지금 당장 나가세요. 선택은 자유니까. 박금자가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섰습니다. 평생 부엌 일이라곤 손끝도 안 대던 박금자가 냄비를 잡았다가 뜨거운 손잡이에 손가락이 대어 깜짝 놀랐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뚝뚝 흘렀지만 이를 악물고 밥상을 차려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서윤이 접시를 내려다보다가 식탁 위 소금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이 장면 기억나세요? 제가 새벽부터 정성껏 차린 국에 소금을 통째로 들이부으셨잖아요. 간도 못 맞추는 무식한 년이라면서 제 얼굴에 국그릇 던지려던 그날 말이에요. 서윤이 박금자의 접시 위에 하얀 소금을 눈처럼 쏟아부었습니다.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그 짠맛이니까. 박금자가 젓가락을 든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짠 반찬을 입에 넣는 순간 서러운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냉정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진욱이 지하 복도를 빠져나와 2층 서재로 몰래 올라갔습니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보고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한 진욱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시퍼렇게 적힌 구속영장 초안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지. 이게 왜 여기 있어? 서재 구석 어둠 속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귀신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어때? 읽어보니 앞날이 깜깜해. 진욱이 쏘스라치게 놀라 자빠질 듯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윤이 팔짱을 낀 채 책장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게 다 뭐야? 진짜 나 잡아넣으려고 이랬어? 우리 정을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정, 그 더러운 입에서 정소리가 나와? 하나 더 알려줄까? 이혼할 때 당신이 나 협박해서 쓰게 만든 재산 포기 각서, 그거 조작된 거 증명할 원본. 지금 내 손에 있어. 당신은 이제 끝이야. 진욱의 무릎이 툭 꺾였습니다. 서윤의 발치에 엎드려 두 손을 비비며 싹싹 빌었습니다. 제발 서윤아,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미쳤었어. 다 내가 잘못했어. 응? 서윤이 탁자 위에 있던 물잔을 집어 진욱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진욱의 얼굴을 타고 추하게 흘러내렸습니다. 겨우 일주일 지났어. 당신들이 나한테 준 지옥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단단히 각오하고 기다려. 서윤이 차갑게 서재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진욱은 젖은 얼굴을 닦지도 못한 채 서재 바닥에 짐승처럼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진욱이 구속영장 초안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사시나무 떨듯 걷잡을 수 없이 떨리더니 진욱이 서류를 내팽개치고 비명을 지르며 서재를 뛰쳐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발이 꼬여 구석으로 굴러떨어졌고 거실 바닥에 처박힌 채 신음을 흘렸습니다. 강진욱 씨, 정신 좀 차리시죠. 거실 소파에서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번쩍이는 은퇴 안경을 쓴 남자가 명함을 툭 내밀었습니다. 한서윤 대표님 전담 법률 대리인 민혁 변호사입니다. 당신한테 아주 중요한 소식 하나 전하러 왔습니다. 진욱이 바닥에 엎드린 채 개구리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야? 당신이 뭔데 여기 있어? 민혁이 시퍼런 서류 한 장을 꺼내 진욱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7년 전 이혼할 때 내밀었던 그 불륜 사진들 말입니다. 그거 싹 다 가짜로 만든 위조품인 거 들통났습니다. 법원에 가짜 서류 내는 건 아주 무거운 형사범죄인 거 아시죠? 지금 고소장 작성 중이니까 쇠고랑 찰 준비나 하고 계세요. 진욱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듯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민혁이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고 현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두르는 게 좋을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그 시각 박금자는 지하 창고 구석에서 끙끙대며 무거운 세탁기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세탁기 뒤쪽 벽면에 손바닥만 한 타일 하나가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박금자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톱으로 타일을 삐딱하게 들어 올리자 안쪽에 작은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박금자가 그 안에 손을 깊숙이 넣어 무언가를 만져보고는 휴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이고 살았다. 아직 여기 있었어.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박금자는 서윤이 귀신이라도 이런 구석까지는 절대 모를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지하복도 구석구석의 쥐새끼 소리까지 다 들리는 특수 음향 감지기를 달아둔 상태였습니다. 서윤이 거실에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모니터를 쳐다보자 박금자가 세탁기를 드르륵 미는 소리와 타일을 득득 긁는 소리가 귀가 따가울 정도로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 거실에 시커먼 옷을 입은 보안업체 직원 4명을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부터 지하 전체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벽면이란 벽면은 몽땅 뜯어내고 뼈대부터 새로 시공하세요. 박금자가 그 소리를 듣고 지하 계단을 굴러오듯 뛰어 올라와 거실로 달려왔습니다. 뭐라고? 벽을 다 뜯어? 안 돼. 천벌 받을 소리 하지 마. 절대 안 된다고. 서윤이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박금자를 벌레 보듯 올려다봤습니다. 왜 그렇게 사색이 되셨어요? 그 벽 속에 금덩이라도 숨겨두셨나 봐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여긴 내가 평생 몸담고 산 집인데 내 허락도 없이 벽을 뜯는 법이 어딨어. 인부들이 커다란 망치를 들고 지하로 내려가자 박금자가 비명을 지르며 따라 내려가 인부의 바지 가랑이를 죽기 살기로 붙잡았습니다. 여긴 내 땅이야. 내 집이라고. 손대지 마. 이놈들아, 나를 죽이고 가. 인부가 난처한 얼굴로 서윤 쪽을 올려다봤고 서윤은 차갑게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하세요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경호원의 굵직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여긴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한서윤 이년아, 당장 나와. 얼굴 좀 보자. 때국물 흐르는 점퍼를 걸친 남자가 대문을 두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현관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와 대문 너머의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명준이었습니다. 7년 전 서윤의 상간남 노릇을 하며 더러운 누명을 씌웠던 바로 그놈이었습니다. 서윤 씨, 나야 명준이. 나 할 말 많아. 제발 문 좀 열어줘봐. 서윤이 눈짓하자 대문이 열렸습니다. 명준이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와 서윤 앞에 섰습니다. 나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해. 7년 전 그 일 내가 입만 열면 당신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다 끝장나는 거 알지? 돈 안 주면 나 당장 방송국 달려가서 다 풀어버릴 거야. 서윤이 명준의 꾀죄죄한 얼굴을 가만히 뜯어봤습니다. 툭 튀어나온 광대뼈에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가 끼고 머리카락은 떡이 져서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방송국에 가서 뭐라고 할 건데? 네가 박금자한테 돈 몇 푼 처먹고 가짜 불륜 사진 찍어줬다고 자백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네가 먼저 쇠고랑 차는 건 알고나 하는 소리야? 명준의 눈동자가 갈팡질팡 흔들렸습니다. 그건 그래도 나만 죽을 순 없지. 그리고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네가 도박판에서 날린 돈이 얼마인지, 지금 어떤 무서운 놈들한테 쫓기고 있는지. 서윤이 손목시계를 슬쩍 확인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3분 정도 남았네. 내 인생 마감할 시간 말이야. 뭐가 3분?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문이 벌컥 열리며 험상궂은 장정 3명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명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체, 형님들. 명준이 오줌을 지릴 듯 서윤의 발 앞에 엎드려 싹싹 빌었습니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서윤 씨, 시키는 거 뭐든 다 할게. 서윤이 허리를 살짝 숙여 명준의 귀에 대고 저승사자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럼 딱 하나만 해. 7년 전에 박금자한테 돈 받은 장부랑 네가 직접 쓴 불륜 조작 자백서 당장 내 손에 가져와. 그러면 저 사람들 그냥 보내줄게. 명준이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습니다. 서윤이 손을 까딱하자 채권자들이 명준의 뒷덜미를 낚아채 끌고 나갔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지자 창고 계단 뒤에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체리는 등줄기에 얼음물이 흐르는 것 같은 소름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저 여자는 시어머니보다 100배는 더 무서운 독종이야. 체리는 이제 서윤의 비위만 맞춰서는 제 목숨 부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금자가 벽 속에 숨겨둔 보물을 먼저 가로채야겠다고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날 밤 체린이 손가락 지문을 가리려고 투명 테이프를 칭칭 감고 지하 창고로 살금살금 내려갔습니다. 박금자가 등을 돌리고 코를 골며 누워 있었습니다. 체린이 발소리를 죽여 박금자의 손끝에 테이프를 대려는 순간 박금자의 손이 귀신처럼 체린의 손목을 콱 움켜잡았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이 감히 내 보물을 노려. 박금자가 눈을 부라리며 벌떡 일어나 체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손버릇 나쁘게. 네가 감히 나를 속여? 체린이 비명을 지르며 박금자의 머리채를 낚아챘고 고부간의 좁은 창고 안에서 개싸움을 벌이며 굴렀습니다. 위층 거실에서는 서윤이 집채만 한 대형 모니터를 벽에 쾅쾅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7년 전 이혼 재판 영상이 떴습니다. 법정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어린 서윤의 모습이 화면 가득 나왔고 그 옆에는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치는 박금자의 얼굴이 커다랗게 재생되었습니다. 지하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올라온 진욱과 박금자, 체린이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돌부처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신들이 뱉었던 모진 말들이
거실을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런 근본 없는 년이 우리 집안 문턱을 넘은 게 화근이었지. 박금자가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당장 꺼버리라고. 이 악마 같은 년아. 서윤이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이 악에 바친 목소리들, 이제 곧 전국 방방곡곡에 생중계될 거예요. 어머님, 기대하셔도 좋아요. 박금자의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혁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서윤의 서재로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명준이가 자백서 원본을 보내왔습니다. 박금자의 지시로 사진을 조작했다는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입니다. 서윤이 자백서를 한 장씩 넘기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꼼꼼히 확인한 서윤이 자백서를 봉투에 다시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법원에 재심 청구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백전백승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민혁이 나간 뒤 서윤은 창밖에 차가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의 눈앞에 7년 전 빗속에서 맨발로 피눈물을 흘리며 걷던 자신의 처량한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서윤이 자백서 봉투를 가슴에 꽉 안으며 나지막이 응조렸습니다. 아빠, 이제 드디어 문이 열렸어. 조금만 기다려. 다음 날 오후 서울 시내 전광판마다 대문짝만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진욱이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유령회사가 결국 상장 폐지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투자자들이 평창동 저택 앞으로 벌떼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욱, 이 사기꾼 놈아. 내 돈 내놔. 내 피 같은 돈 다 어쨌어. 당장 나와. 숨는다고 해결될 줄 알아? 문 열어. 분노한 사람들이 담벼락에 계란을 던지고 대문을 발길질하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마당까지 밀고 들어온 투자자들 사이에서 진욱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담벼락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서윤이 2층 창가에서 그 꼴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진욱이 서윤을 보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달려와 서윤의 다리를 덥석 붙잡았습니다. 서윤아, 제발 나 좀 살려줘.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나 죽어. 제발 한 번만 도와달란 말이야. 서윤이 진욱의 손을 벌레 떼어내듯 걷어내며 경호원을 불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온 사람들 법대로 처리해달라고요.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3대가 들이닥치자 투자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투자자들만 잡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형사 한 명이 진욱의 앞을 가로막으며 수첩을 펴보였습니다. 강진욱 씨, 당신을 투자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진욱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사기라니요. 형사님, 뭔가 착각하신 모양인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형사는 대답 대신 진욱의 양손에 시퍼런 수갑을 콱 채웠습니다. 진욱이 짐짝처럼 끌려가며 서윤을 애타게 돌아봤지만 서윤은 이미 차갑게 등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나 좀 살려줘. 진욱의 비명이 대문 밖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박금자가 맨발로 마당에 뛰쳐나왔을 때는 이미 경찰차가 골목 끝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박금자가 멍하니 서서 하늘을 보더니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이 꺼지며 서윤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네가 내 아들 잡아넣었지. 네가 다 꾸민 짓이지. 내 아들 내놔. 이 독한 년아. 서윤이 문틀에 어깨를 기대고 서서 박금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들 구하고 싶으세요? 박금자의 악다구니가 뚝 멈췄습니다. 뭐라고?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7년 전에 어머님이 제 손가락에서 강제로 빼앗아 간 거 있죠? 우리 엄마가 죽으면서 남긴 그 비치 반지. 그거 당장 가져오세요. 박금자의 눈동자가 갈팡질팡 흔들렸습니다. 그 반지가 지금 어디 있다고? 어머님이 챙기셨잖아요. 그거 돌려주시면 아들 변호사 비용 정도는 내가 내줄 용의가 있어요. 박금자가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사실 그 반지는 3년 전 노름 미천이 부족할 때 진즉에 보석상에 팔아치운 뒤였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은 좀 곤란한데 역시나 이미 팔아드셨군요. 서윤이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비단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영롱한 초록빛 비치 반지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종로 보석상을 다 뒤져서 찾아왔어요. 어머님이 200만 원의 헐값으로 넘긴 거 제가 5천만 원 주고 겨우 되찾아왔다고요. 박금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네가... 내가 당신에 대해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유품까지 도박판 미천으로 쓰신 분이 이제 와서 아들 걱정은 되시나 봐요? 서윤이 반지 상자를 닫고 냉정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박금자가 털썩 무릎을 꿇고 서윤의 등을 향해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서윤아,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문을 닫으려다 나직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7년 전 그날도 비가 왔죠. 나도 이 마당에서 무릎 꿇고 빌었는데 어머님은 끝내 문을 안 열어주셨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박금자가 빗속에서 마당 바닥을 긁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한편 경찰서 연락을 받은 체리는 진욱이 구속됐다는 소식에 눈을 번뜩였습니다. 이때다 싶은 체린이 비싼 물건들을 몽땅 코트 속에 구겨넣고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커다란 경호원 둘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사모님, 어디 급히 가시는 길입니까? 체린이 겁에 질려 달아나려는데 등 뒤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안에 든 거 싹 다 가짜야. 체린이 멈춰서서 코트 안의 목걸이를 만져봤습니다. 서윤이 다가와 체린의 목걸이를 툭 튕겼습니다. 진짜는 내가 벌써 다른 데로 옮겨놨거든. 당신은 하루 종일 헛수고한 거야. 체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경호원 아저씨들, 이 여자 경찰에 넘기세요. 남의 물건 손댔으니 절도죄로요. 체린이 끌려가며 악을 썼습니다. 형님 제발. 저도 피해자예요. 저도 시어머니한테 당했다고요. 서윤이 돌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피해자는 나였어. 당신은 그 옆에서 웃고 즐기던 공범일 뿐이야.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순식간에 잃은 박금자가 텅 빈 지하방에 혼자 앉아 컵라면 뚜껑을 뜯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는 손이 사들사들 떨렸고 면발을 씹을 때마다 눈물이 국물 속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윤은 마당 한가운데에 시댁 식구들이 쓰던 가구와 옷가지들을 산더미처럼 쌓았습니다. 라이터 불을 붙이자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서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7년 전 빗속에서 맨발로 쫓겨나던 어린 자신이 저 불길 너머에서 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윤이 눈물을 훔치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커다란 망치를 집어들고 박금자가 세탁기 뒤에 숨겨둔 벽 앞에 섰습니다. 쾅! 첫 번째 망치질에 타일이 박살났습니다. 콱쾅! 두 번째의 벽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마지막 망치질에 벽이 완전히 무너지며 비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시커먼 가방 속에 금괴와 돈다발이 꽉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박금자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서윤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내 거야. 내 목숨 같은 돈이야. 건드리지 마. 서윤이 박금자의 손을 차갑게 떼어냈습니다. 이건 어머님 돈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남의 피눈물 짠에서 모은 검은 돈이지. 전부 주인들한테 돌려줄 거예요. 박금자가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하는 그때 위층 마당에 차 한 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마당으로 올라가니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머리가 허연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으며 내렸습니다. 서윤의 손에서 망치가 툭 떨어졌습니다. 뒤따라 올라온 박금자가 노신사의 얼굴을 보더니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오빠, 오빠 살려줘. 우리 오빠가 왔어. 박금자가 흙바닥을 기어 마당을 가로지르며 노신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오빠야. 나 좀 살려줘. 저 미친년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봐. 오빠가 전현 당장 좀 치워줘. 노신사가 박금자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주 벌레를 보듯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박금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누구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난 당신 오빠 같은 사람 아니오. 사람을 봐가면서 매달려야지. 박금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네, 오빠가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서윤이 노신사에게 다가가 허리를 깊이 숙여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먼 길 오셨습니까? 노신사가 서윤의 어깨를 기특하다는 듯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지? 고생 많았다, 서윤아. 박금자가 넋이 나간 얼굴로 서윤과 노신사를 번갈아 보며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누구야 이 영감님은? 네가 어디서 이런 사람을 데려와. 서윤이 몸을 돌려 박금자를 차갑게 쏘아봤습니다. 오 회장님이세요. 내가 죽으려던 날 나를 건져서 다시 살게 해주신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어머님 같은 분은 감히 이름조차 올리기 힘든 귀한 분이죠. 오 회장이 지팡이를 땅에 쾅 세우며 박금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박금자요? M1 며느리를 불륜녀로 몰아 맨발로 내쫓았다는 그 독한 시어머니 말이요? 박금자가 기가 눌려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이 영감이. 남의 집안일에 왜 감나라 배나라 참견이야. 오 회장이 박금자에게서 시선을 싹 거두고 서윤에게 안주머니에서 꺼낸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서윤아, 이걸 너한테 주려고 여기까지 왔다. 서윤이 봉투를 열자 안에서 낡고 묵직한 쇠열쇠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열쇠는 세월이 흘러 빛이 바랬지만 묵직한 무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뭡니까?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딱 열흘 전이었다. 나를 몰래 찾아와서 맡긴 거야. 시중은행 비밀대여 금고 열쇠다. 서윤의 손가락이 열쇠를 꽉 감싸쥐며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이걸 맡기셨다고요? 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미리 알고 계셨어. 그래서 목숨보다 중요한 것들을 금고에 넣어두고 나한테 부탁하셨지. 아무한테도 주지 말고 우리 서윤이가 나를 찾아오는 날 그때 전해주라고. 서윤의 눈에 뜨거운 물기가 서서히 차올랐습니다. 회장님, 우리 아버지는 정말 횡령을 한 게 아니었죠? 세상 사람들 말처럼 나쁜 짓 한 게 아니었죠? 오 회장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내 아버지는 평생 남의 돈 단 한 푼에도 손을 안 댄 정직한 분이다.
내 아버지를 도둑놈으로 몬 건 바로 그놈 박태수야. 박태수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박금자의 오빠. 검찰에서 권력이나 휘두르던 그놈이지. 내 아버지 회사를 통째로 뺏으려고 장부를 조작하고 거짓 죄명을 씌워서 내 아버지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어. 너의 아버지가 스스로 가신 게 아니야. 박태수 그자가 죽인 거나 다름없단 말이다. 서윤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열쇠를 쥔 주먹에 얼마나 힘을 줬는지 손등의 핏줄이 시퍼렇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집안에 시집을 간 거였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한 거네요? 그렇지. 박금자가 너를 며느리로 들인 것도 다 계획된 거였어. 내 아버지 재산을 지들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너를 감시하기 딱 좋은 곳에 묶어둔 거지. 이제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헌신짝처럼 내쫓은 거고. 서윤이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당 구석에 개처럼 쪼그리고 앉아있던 박금자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박금자가 서윤의 시퍼런 눈빛에 겁을 먹고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이 다시 오 회장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금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나도 열어보진 않았다. 하지만 너의 아버지가 자기 목숨값이라며 지키려던 거야. 이제 네가 직접 가서 열어봐라. 서윤이 열쇠를 코트 안주머니 깊숙이 넣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회장님, 저랑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진실을 같이 봐주세요. 당연하지. 내가 그날만을 기다렸다. 가자. 서윤과 오 회장이 고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대문을 빠져나가는 것을 박금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편 그 시각 유치장에서 겨우 풀려난 진욱은 경찰서 앞 계단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빈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택시비 1,000원 한 장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욱이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큰아버지, 저 진욱이에요. 저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전화 너머로 천둥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찰서 앞이라고? 거기서 꼼짝 말고 있어라. 지금 차 보낼 테니까. 30분 뒤 시커먼 승합차 한 대가 경찰서 앞에 멈췄습니다. 진욱이 차에 올라타자 뒷좌석에 머리가 하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박금자의 오빠 박태수였습니다. 꼴이 아주 가관이구나. 강씨 집안 대들보라더니 쥐새끼 꼴이 됐어. 진욱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큰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서윤이 그년이 저를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박태수가 진욱의 말을 딱 잘랐습니다. 도와주는 건 어렵지 않아. 대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조건이 있어. 뭐든 시켜만 주세요. 다 하겠습니다. 한서윤 그년 주변을 개처럼 맴돌면서 정보를 캐내. 그년이 누굴 만나는지, 사업하면서 어디에 돈을 쏟아붓는지 샅샅이 알아내란 말이야. 할 수 있겠어? 진욱이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꼭 알아내겠습니다. 박태수가 진욱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잘만 하면 다시 회장님 소리 듣게 해줄게. 하지만 못하면 내 어미랑 너랑 다 같이 끝장날 줄 알아. 박태수가 준 돈으로 새 정장을 입고 머리를 기름지게 빗어넘긴 진욱이 서윤의 사무실 앞에서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윤과 오 회장은 은행 지하 깊숙한 금고실에 도착했습니다. 침침한 복도를 지나 서윤의 번호가 적힌 금고 앞에 섰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넣고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철컥! 금고 문이 열리자 안에는 빛바랜 서류 봉투 2개와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는 아버지의 눈물 젖은 자필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봉투에서는 박태수라는 이름 석자가 시퍼렇게 적힌 비밀 계약서 원본이 나왔습니다. 서윤의 눈이 계약서 내용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박태수가 아버지 회사를 가로채려고 도장을 훔쳐 찍은 가짜 서류들과 그 비리가 낱낱이 기록된 문서였습니다. 서윤이 서류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아빠, 드디어 찾았어. 아빠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이제야 다 알았어. 오 회장이 서윤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서윤이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류를 챙겨 넣으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욱이가 건물 밑에서 기웃거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박태수가 보낸 사냥개겠죠? 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서윤의 입꼬리가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고기를 던져줘야죠. 진욱이 귀에 가짜 정보를 쏙 집어넣을게요. 제 발로 지옥 불길 속에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줄 겁니다. 서윤은 진욱이 제 사무실 건물 주위를 똥개처럼 서성거린다는 보고를 받고도 모른 척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사람들 다 보는 로비에서 통화하는 척하며 진욱의 귀에 쏙쏙 박히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회장님. 그 동남아 리조트 사업 말이에요. 다음 주까지 200억만 딱 채우면 우리 회사가 독점 계약 따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로비 기둥 뒤에 숨어 귀를 쫑긋 세우고 있던 진욱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진욱은 건물을 빠져나가자마자 숨을 헐떡이며 박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버지, 큰아버지. 방금 서윤이 그년이 하는 말 들었는데요. 동남아 리조트에 200억을 몰빵한대요. 그거 따내면 대박이라는데 우리가 먼저 가로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태수가 전화기 너머로 음흉하게 껄껄 웃었습니다. 200억짜리 독점 계약이라. 그년이 차려놓은 밥상을 내가 먼저 먹어치우면 아주 볼만하겠구나. 잘했다, 진우가. 역시 내 조카다. 서윤은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보며 오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미끼를 아주 덥석 물었습니다. 조만간 박태수가 동남아 쪽에 제 살 깎아먹는 줄도 모르고 거액을 쏟아부을 겁니다. 허허, 걱정 마라. 그쪽 시장은 내가 이미 겹겹이 그물을 쳐놨으니까. 박태수 그자가 돈을 집어넣는 순간 발목이 잡혀서 평생 빠져나오지 못할 게다. 서윤이 전화를 끊고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박금자는 박태수가 드디어 움직였다는 소식을 진욱에게 듣고는 죽어가던 기세가 등등하게 살아났습니다. 지하 창고방에서 뱀처럼 기어나와 거실로 올라온 박금자가 소파 한가운데에 떡하니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윤이 서재에서 나오다 거실에 앉은 박금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이 거실은 제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내려가시죠. 박금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콧방귀를 흥흥 뀌었습니다. 내려가긴 어딜 내려가. 우리 오빠가 곧 이 집 되찾아주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땐 네가 길바닥으로 내려가야 할 테니까. 서윤이 코방귀를 뀌며 박금자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빠 하시는데 그 잘난 오빠가 어머님 위해서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자기 배 불리기 바쁜 사람인데 네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우리 오빠는 나라법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무르는 사람이야. 네가 아무리 용을 써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고. 서윤이 박금자의 눈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법의 심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 아직도 그 오빠가 살려줄 것 같으세요? 박금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지만 애써 얼굴에 가짜 미소를 띄었습니다.
나 겁주려는 거 다 알아. 나 박금자야. 그까짓 말에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서윤이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등을 돌렸습니다. 조만간 알게 되실 거예요. 그 오빠라는 분이 얼마나 무서운 구렁텅이로 어머님을 밀어 넣었는지. 며칠 뒤 박태수는 서윤이 던진 가짜 정보에 홀딱 넘어가 동남아 사업에 무려 300억이라는 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박태수가 진욱에게 전화를 걸어 호통을 쳤습니다. 서윤이 그년이 드디어 미천이 떨어졌는지 발을 빼는 모양이다. 이번에 아주 씨를 말려버려야지. 저녁에 저택 마당에서 파티 준비해라. 축배를 들어야겠어. 진욱이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큰아버지. 제가 최고급으로 싹 준비해 놓을게요. 그날 저녁 평창동 저택 마당에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진수성찬이 깔렸습니다. 박태수가 어깨에 힘을 빡 주고 수행원들을 거느리며 나타났고 진욱은 양복을 빳빳하게 다려입고 굽실거리며 마중을 나왔습니다. 박금자도 지하에서 올라와 오랜만에 분치를 하고 상석에 앉았습니다. 박태수가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가문이 다시 천하를 호령하는 날이다. 감히 한서윤 그 계집애가 어디라고 우리 박씨 집안에 덤벼. 이제 그녀는 알거지가 되는 일만 남았어. 진욱이 잔을 부딪히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다 큰아버지 덕분입니다. 역시 큰아버지는 이 나라의 호랑이십니다. 박금자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서윤의 방 쪽을 향해 눈을 흘겼습니다. 내가 뭘 했어. 우리 오빠가 나서면 다 끝난다고 했지. 파티가 무르익어 흥이 절정에 달했을 때 대문 쪽에서 헤드라이트 불빛 두 줄기가 강하게 비쳤습니다. 서윤의 차가 마당으로 들어섰고 그 뒤를 오 회장의 차가 위험 있게 따랐습니다. 박태수의 잔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아니, 전현이 여긴 왜 나타나? 서윤이 차에서 내려 당당하게 파티장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오 회장이 지팡이를 짚으며 그 뒤를 든든하게 받쳤습니다. 진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한서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제정신이야? 서윤은 진욱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나쳐 파티장 옆에 미리 세워둔 대형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행원이 노트북을 연결하자 시커멓던 화면에 불이 번쩍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박태수를 향해 서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파티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 제가 축하 선물로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다 같이 감상해 보시죠. 박태수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당장 치우지 못해. 그 순간 스크린에 장부 화면이 떴습니다. 수십 개의 계좌번호와 억소리 나는 금액들이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힌 검은 비리 장부였습니다. 이게 뭔지 잘 아시죠? 박태수 씨 당신 이름으로 된 뇌물 장부예요. 검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푼도 안 빼놓고 다 적혀 있더라고요. 박태수의 얼굴이 흙빛이 되어 사들사들 떨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서윤이 리모컨 버튼을 누르자 이번엔 스크린에서 박태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 한신의 회사 장부 내가 싹 손봐놨으니까 걱정 마. 법쪽은 내가 꽉 잡고 있으니 넌 지분만 챙겨가면 돼. 파티에 참석했던 정재계 인사들의 안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제 이름이 나올까봐 겁에 질려 의자를 밀치고 대문 쪽으로 도망치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어디가? 가지마. 이거 다 가짜란 말이야. 박태수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사람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썰물 빠지듯 사라졌습니다. 박금자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고
진욱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만 쳤습니다. 서윤이 박태수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당신들의 더러운 시대는 오늘로 끝났어. 박태수가 이를 부득부득 갈며 서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오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치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태수, 내 죄는 네가 알 것이다. 더는 추한 꼴 보이지 마라. 박태수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텅 빈 파티장에는 주인 잃은 샴페인 잔 조각들만 조명 아래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티장이 텅 비고 난 뒤에도 서윤은 한 발짝도 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국내에서 제일 가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 촬영장에 서윤이 나타났습니다. 수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카메라 앞에 앉은 서윤이 담담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7년 전 저는 하지도 않은 불륜 누명을 쓰고 길바닥으로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 박금자가 가짜 상간남을 돈으로 매수해서 사진을 조작했고 그걸 빌미로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내던졌습니다. 진행자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가짜 상간남 노릇을 했던 사람의 친필 자백서가 있고 박금자가 돈을 건넨 통장 내역도 낱낱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추악한 짓을 뒤에서 조종한 몸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직 검찰 간부 박태수입니다. 서윤이 카메라 렌즈를 뚫어질 듯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도둑놈이 아니었습니다. 박태수가 우리 아버지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고 장부를 가짜로 만들고 정직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죽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오직 오늘만을 위해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방송이 나간 그날 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댁 가문이 운영하는 가게마다 사기꾼 집안 물건 안 산다 며 불매운동이 불처럼 번졌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박금자는 먹을 거라도 좀 사려고 나갔다가 골목 입구에서 사람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야, 저 여자 좀 봐. 방송에 나온 그 독한 시어머니 맞지? 어머, 맞네 맞아. 며느리 내쫓고 아버지는 사기꾼으로 몰았다더니 낯짝도 두껍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자 박금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던진 시뻘건 음료수 컵이 박금자의 등에 맞고 터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누구야? 박금자가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리다 골목 안으로 쥐새끼처럼 숨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수십 대의 카메라가 번쩍이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박금자 씨에게 제 재단의 청소부 자리를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7년 전 저를 바닥으로 내팽개치셨으니 이제는 직접 바닥을 닦으면서 당신이 저지른 죄를 닦아내보라는 뜻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이는 가운데 소식을 들은 박금자가 도끼 어린 눈으로 마당에서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박금자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어 손바닥을 번쩍 쳐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 않고 박금자의 손목을 쾅 낚아챘습니다. 이 손으로 우리 아버지 도장 훔치고 거짓 서류 만드셨어요? 이 손으로 우리 아버지를 죽음으로 밀어넣은 거냐고요. 박금자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무슨 망발을 하는 거야? 어머님, 오빠 박태수가 우리 아버지 죽인 거 어머님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모른 척 등 따숩게 지내니까 행복하셨어요? 박금자가 손목을 빼내려 버둥거렸습니다. 나는 몰라. 오빠가 알아서 한 일이지.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어.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서윤이 혐오스러운 오물을 보듯 손목을 탁 놓아버렸습니다. 박금자가 중심을 잃고 마당 바닥에 꼴사납게 주저앉았습니다. 그 비겁한 변명, 법정에 가서 판사님 앞에서나 하세요. 며칠 뒤 법원 재심법정에 가짜 상간남 명준이 포승줄에 묶인 채 나타났습니다. 검사가 증언대에 선 명준에게 물었습니다. 증인은 7년 전 한서윤 씨의 불륜 사진을 조작한 일이 있습니까? 명준이 고개를 푹 숙이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금자 씨가 3천만 원을 주면서 남편인 척 연기하라고 시켰습니다. 사진 찍는 각도까지 다 정해줬습니다. 그게 박금자 씨 혼자 한 짓입니까? 명준이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폭탄을 던졌습니다. 아닙니다. 박금자 씨 오빠인 박태수 씨가 뒤에서 다 조종했습니다. 돈도 그 사람 주머니에서 나왔고 저한테 경찰서 가서 어떻게 거짓말할지도 그 양반이 다 가르쳐줬습니다. 방청석에서 아이고 저런 천하의 나쁜 놈들 하며 탄식이 터졌습니다. 민혁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상의 생생한 증언과 돈이 오간 명백한 내역을 근거로 7년 전 억울하게 내려진 이혼 판결을 무효로 하고 재심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법원을 나선 서윤이 민혁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얼마나 더 걸릴까요?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한두 달이면 결론 납니다. 이제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 탐욕의 상징인 평창동 저택을 싹 다 밀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저처럼 억울하게 당한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를 짓겠습니다. 이제 이 집은 눈물의 자리가 아니라 희망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이 소식을 들은 진욱은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진욱이 편지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네가 시키는 건 다 할게. 며칠 뒤 배달된 그 편지를 본 서윤은 코방귀를 뀌며 봉투째로 쓰레기통에 쑤셔박았습니다. 그달 말 서윤은 화려한 시상식 무대에 올라 큰 상을 받았습니다. 정의는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제 주인을 찾아오는 법입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이던 그날 밤 사무실에 돌아온 서윤의 책상 위에 출처를 알 수 없는 검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7년 전 서윤의 이혼 재판을 맡았던 판사와 박태수가 골프장에서 히히덕거리며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판결 사흘 전에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 썩어 빠진 인간들. 서윤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사진이 구겨지는 순간 비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오 회장님이. 오 회장님 차가 고속도로에서 전복됐대요. 생사가 불투명하답니다. 서윤이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하니 비린내 나는 피냄새와 차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바닥에는 오 회장의 부러진 안경이 핏자국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다. 기어오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서윤은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민혁 씨, 지금 당장 해커들 불러요. 박태수 그놈이 숨겨둔 돈줄 다 끊어버릴 거예요. 경호팀도 3배로 늘리세요. 이제 진짜 목숨 건 전쟁 시작이야. 서윤이 밤하늘을 보며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아빠, 나 절대 안 져. 끝까지 가서 그놈들 싹 다 쓸어버릴게. 오 회장님이 중환자실에 실려가고 이틀째 되던 날 서윤의 휴대폰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문자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오영감을 살리고 싶으면 혼자 와라. 경찰의 혀라도 내두르는 날엔 노인네 목숨은 끝이다. 문자 아래에는 경기도 외곽에 버려진 폐공장 주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고 사무실 서랍에서 좁쌀만한 초소형 위치 추적기를 꺼내 블라우스 안쪽 솔기에 단단히 꿰매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민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낮게 은조렸습니다. 민혁 씨, 지금 주소 보낼게요. 보안팀 데리고 근처에 쥐죽은 듯 대기하세요. 내가 신호 보내면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겁니다. 대표님, 거긴 너무 위험합니다. 직접 가시면 안 돼요. 오 회장님이 거기 계세요. 나 때문에 저 지경이 되셨는데 내 손으로 직접 모셔와야죠. 서윤은 전화를 끊고 곧장 차를 몰았습니다. 해가 꼴딱 넘어가고 사방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을 때 서윤의 차가 녹슨 폐공장 앞에 멈췄습니다. 끼익 녹슬어 비명을 지르는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자 쾌쾌한 기름 냄새와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 하나가 깜빡깜빡 숨을 몰아쉬며 오 회장이 묶여있는 의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회장님. 서윤이 달려가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저승사자 같은 박태수의 목소리가 공장을 울렸습니다. 거기 딱 서. 한 발짝만 더 오면 저 영감탱이 숨통을 끊어버릴 테니까. 2층 난간에 박태수가 거만하게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 계단에는 시커먼 부하들이 깔렸고 한쪽 구석에는 진욱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총을 쥔 진욱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사들사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태수가 계단을 또각또각 내려오며 비웃었습니다. 혼자 오라니까 진짜 혼자 기어들어왔어? 내 애비도 그렇게 미련 곰단지처럼 순진하더니 딸년도 제 애비 판박이구나. 서윤이 주먹을 꽉 쥐며 박태수를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회장님 풀어주세요. 원하는 게 뭡니까? 박태수가 턱으로 까딱 신호를 보내자 시커먼 서류 뭉치가 서윤의 발치에 툭 떨어졌습니다. 복잡할 거 없어? 여기 도장 찍어. 내 재산 몽땅 포기하고 내 애비가 숨겨놨던 증거 원본 싹 다 내놔. 그러면 저 노인네는 곱게 보내줄게. 서윤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도장 찍으면 정말 회장님 보내주실 건가요? 당신 말을 어떻게 믿고? 지금 내 처지에 믿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둘 다 여기서 재산날 되는 거야. 박태수의 부하가 오 회장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오 회장이 신음을 내뱉으며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서윤아, 안 된다. 저 악마 같은 놈한테 절대 넘겨주지 마. 박태수가 비릿하게 웃으며 서윤을 압박했습니다. 그때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진욱이 부하들이 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저 여자 도장 찍으면 어떡해? 보스가 다 처리하랬잖아. 계집애랑 영감탱이는 산채로 못 나간다. 아, 저 찌질한 조카놈도 같이 묻어버리라니까 준비나 해. 진욱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나까지 죽인다고? 총을 쥔 손이 경련을 일으키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진욱의 눈동자가 갈팡질팡하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줍는 척하며 진욱에게 슬쩍 다가갔습니다. 진욱아, 내 말 똑똑히 들어. 진욱이 움찔하며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방금 쟤들이 하는 말 들었지? 박태수는 볼일 끝나면 너랑 내 엄마까지 싹 다 치워버릴 거야. 네가 살 길은 지금 나를 돕는 것뿐이야. 진욱이 바짝 마른 입술을 혀로 핥으며 벌벌 떨었습니다. 박태수가 성질을 내며 서윤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주둥이 그만 놀리고 당장 찍어.
안 찍으면 지금 당장 저 영감목을. 박태수가 서윤의 팔을 낚아채려는 순간 바닥에 엎드려 있던 진욱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어 박태수의 허벅지를 껴안았습니다. 안 돼. 큰아버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나까지 죽이려 그랬어요? 박태수가 진욱을 발로 찼지만 진욱은 살기 위해 죽기 살기로 박태수의 바지 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 틈을 타 서윤이 오 회장에게 달려가 밧줄을 미친 듯이 풀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어서 나가야 해요. 박태수가 진욱을 짓밟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아. 얘들아, 전현 잡아. 당장 잡아 죽여. 부하들이 달려드는 순간 서윤이 블라우스 속 추적기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그러고는 오 회장을 부축해 공장 뒷구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박태수가 눈이 뒤집혀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서윤, 숨어봤자 손바닥 아니야. 너희는 오늘 여기서 절대 살아서 못 나가. 박태수가 서윤이 숨은 통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찰나 피투성이가 된 진욱이 기어와서 박태수의 발목을 콱 물어버렸습니다. 아, 이 미친 새끼가. 박태수가 진욱의 등을 지시겼지만 진욱은 이를 악물고 끝까지 발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공장 지붕 위로 천둥 같은 헬기 소리가 진동하더니 천장 유리를 깨고 시퍼런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콱광, 철문이 부서지며 경찰 특공대가 구름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전부 손머리 위로 올리고 엎드려. 저항하면 발사한다. 섬광탄이 펑 터지며 공장 안이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박태수의 부하들이 낙엽 떨어지듯 바닥에 제압됐습니다. 박태수도 총을 떨어뜨리고 특공대원들에게 팔이 꺾인 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진욱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바닥에 대자로 뻗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오 회장을 구급대원에게 인계하고 바닥에 널브러진 진욱 앞에 섰습니다. 진욱이 부은 눈을 간신히 뜨고 서윤을 올려다보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너 구한 거 맞지? 우리 예정을 봐서 나 좀 어떻게 안 될까? 서윤이 진욱을 얼음장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 넌 나를 구한 게 아니라 내 목숨 구걸하려고 발악한 것뿐이야. 진욱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서윤은 차갑게 등을 돌려 공장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차가운 밤 공기가 그제야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번쩍이는 사이렌 불빛을 보며 서윤은 길었던 지옥의 밤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재판 당일 법원 앞은 취재진과 구경 나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서윤이 검은 정장을 반듯하게 입고 차에서 내리자 사방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터졌습니다.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정면만 응시하며 법원 정문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법정 안방청석은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찼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수갑을 찬 박태수가 도끼 어린 눈으로 앉아 있었고 저 뒤편 구석에는 박금자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3번 두드리며 개정을 알리자 법정 안이 물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이 증언대에 서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검사가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 박태수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전 시어머니 박금자의 친오빠입니다. 그리고 7년 전 제 아버지를 사기꾼으로 몰아 죽음으로 밀어넣은 살인자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방청석에서 어머나 세상에 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엄하게 정숙을 명했습니다. 서윤이 품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목숨과 바꾼이면 계약서 원본입니다. 박태수가 아버지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고 직접 도장을 찍고 서명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장부에는 박태수가 30년 동안 남의 피눈물 짠에서 받아 처먹은 뇌물 내역이 단 한 건도 빠짐없이 적혀 있습니다. 박태수의 변호인이 당황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 증거는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때 민혁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 일어섰습니다. 출처는 고인이 되신 한정호 씨의 비밀 금고입니다. 은행 보관 기록과 열쇠 수령증까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도 못 믿겠습니까? 재판장이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로 채택합니다. 피고인 측은 자리에 앉으세요. 박태수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서윤이 이번엔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7년 전 자신을 불륜녀로 낙인 찍었던 그 원한 맺힌 이혼 판결문이었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이 제 청춘 7년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박태수가 권력으로 판사까지 주물러 만들어낸 새빨간 거짓말이죠. 서윤이 판결문을 양손으로 잡고 찍 찢어버렸습니다. 다시 4조각, 8조각으로 박박 찢어 증언대 위에 내팽개쳤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들이 휘두른 가짜 정의의 결말이야. 법정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검사가 서슬 퍼런 목소리로 최종 구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태수는 문서 위조, 뇌물수수, 살인 교사의 납치까지 인간으로서 못할 짓이 없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해 주십시오. 재판장이 안경을 고쳐 쓰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태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박태수가 미친 사람처럼 피고인석에서 날뛰었습니다. 조작이야. 다 전현이 꾸민 연극이라고.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박태수의 팔을 꺾어 눌렀습니다. 박태수가 끌려가면서도 서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재판장이 이어서 선언했습니다. 아울러 고 한정호 씨의 횡령 혐의는 박태수의 증거 조작임이 밝혀졌으므로 7년 만에 공식적으로 무죄를 선언한다. 서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재판장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박금자가 비명을 지르며 난간을 넘어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우리 오빠가 그럴 리 없어. 서윤아, 이 악마 같은 년아. 우리 오빠 살려내. 박금자가 바닥을 긁으며 울부짖다 경위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지는 박금자의 절규에도 서윤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수백 명의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한 대표님, 소감 한 말씀만 해주시죠. 서윤이 당당하게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깊은 바다에 가라앉아도 반드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서윤은 시댁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세웠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서윤은 다시 평창동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옆에 붙은 강씨 문패 앞에 서서 커다란 망치를 치켜들었습니다. 깡, 깡, 깡. 문패가 박살나며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서윤은 직접 굴착기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육중한 기계팔이 거실벽을 쾅 때리자 7년의 한이 서린 집이 무너지며 먼지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박금자 앞에 무릎 꿇고 빌던 거실도, 진욱이 이혼 서류를 던졌던 안방도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서윤이 폐허 위에 내려와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백합꽃 한 묶음을 한 송이씩 정성껏 꽂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서윤아. 고개를 돌리니 환자복을 입은 진욱이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긴 왜 왔어? 아직 정신 못 차렸니? 나 정말 잘못했어. 우리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될까? 내가 진짜 잘할게, 서윤아. 서윤이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진욱의 가슴팍에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100만 원. 7년 전 비 오는 날 당신이 나 내쫓으면서 던져준 돈이지? 이건 그 돈의 이자니까 받아가.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죽어서도 말이야. 서윤이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진욱이 봉투를 쥔 채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지만 서윤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진욱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비틀거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새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이제 다 끝났어. 이제 편히 쉬어. 7년 만에 처음으로 서윤의 팽팽했던 어깨에서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서윤의 승리를 축하하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던 시간들이 지나고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서글픈 눈물이 배어있던 평창동 저택 자리에는 햇살을 머금은 세련된 유리 건물이 우뚝 들어섰습니다. 건물 정면에는 한서윤 희망센터라는 글자가 보석처럼 박혀 아침 이슬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개관식 날 센터 앞마당은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축하 화환으로 꽃밭을 이뤘습니다. 서윤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 자리는 한때 거짓과 탐욕이 독버섯처럼 자라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곳은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분들이 다시 희망을 품고 일어서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서윤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지팡이를 짚은 오 회장이 절뚝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사고 때문에 다리는 조금 불편해졌지만 서윤을 바라보는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인자했습니다. 오 회장이 서윤의 손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서윤아, 너의 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셨으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셨을 게다. 정말 장하다, 내 새끼. 서윤이 오 회장의 손을 꾹 맞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회장님이 안 계셨으면 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끝까지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시각 차가운 교도소 독방 안에서는 박금자가 벽만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이 나간 듯 입술을 쉴 새 없이 달싹이며 누군가의 이름을 끊임없이 불렀습니다. 서윤아, 문 좀 열어다오. 내가 잘못했다. 나 배고프다, 서윤아. 교도관이 철창 너머로 혀를 끌끌 차며 지나갔습니다. 박태수 역시 교도소 운동장 구석에서 짐승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잡아넣었던 깡패들이 이빨을 드러내며 박태수를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야, 박 검사님. 아니, 이제 박 서방인가? 우리 감방 동기로 만나니 정말 반갑네. 그동안 우리한테 진 빚, 오늘부터 천천히 갚아보자고. 박태수가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웃음뿐이었습니다. 한편 먼 지방의 공사판에서는 진욱이 뙤약볕 아래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한바집 낡은 TV에서 서윤의 뉴스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환하게 웃는 서윤의 얼굴을 보던 진욱이 숟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밥알 위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진욱의 유일한 반찬이었습니다.
서윤은 개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보며 서윤이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복수가 끝이 아니었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서윤은 지난 1년 동안 깨달았습니다. 원수들을 감옥에 쳐넣는 것보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때 비로소 가슴속 응어리가 녹아내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하얀 백합한 아름을 들고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빠, 드디어 약속 지켰어. 아빠 이름으로 장학금도 주고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는 집도 지었어. 이제 나 안 올게. 아빠 딸답게 씩씩하게 살게. 비석을 어루만지는 서윤의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서윤의 재단은 이제 국내를 넘어 전 세계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는 큰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오후 서윤은 예전에 맨발로 쫓겨나 울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벤치에 한 여자가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울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윤의 발걸음이 자석에 이끌리듯 멈췄습니다. 7년 전 죽고 싶어 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서윤이 가방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울어도 괜찮아요. 실컷 울고 나면 그 눈물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거예요. 여자가 고개를 들어 서윤을 보았습니다. 누구신데 저한테 이런 친절을. 저도 이 벤치에서 피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길 간절히 바랐거든요. 서윤이 건넨 명함에는 한서윤 희망센터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여자가 명함을 꼭 쥐자 서윤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비서가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표님, 유엔에서 전 세계를 향해 연설해달라는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서윤이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옥상으로 올라가 7년 동안 간직해온 낡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속엔 원한 맺힌 이혼 서류와 재산 포기 각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이 라이터를 켜고 종이 끝에 불을 붙였습니다. 화르르, 시커먼 연기와 함께 서윤의 아픈 과거가 재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억울함도 미움도 고통도 이제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옥상을 내려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서윤의 앞길을 축복하듯 비추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서윤의 입가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서윤은 더 이상 쫓겨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된 한 여자의 당당한 걸음이 노을 속으로 힘차게 뻗어나갔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아무는 시간이지만 서윤에게는 칼을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맨발로 쫓겨나던 그날 밤 서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름도 가족도 아버지의 명예까지. 하지만 서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는 대신 주먹을 쥐었고 원망하는 대신 준비했습니다. 복수는 화려했지만 서윤이 마지막에 찾은 건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울고 있던 낯선 여자에게 손수건을 건네는 순간 서윤은 비로소 7년 전 자신에게도 손을 내밀어 준 셈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통쾌하다고 느꼈을 것이고 누군가는 가슴 한쪽이 먹먹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억울한 눈물을 삼키며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가장 단단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